당장 내려놓아. 어디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비싼 밥솥을 챙겨? 네가 지금 친정에 돈 자랑하러 가냐? 어머니, 20년 만에 가는 친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요. 빈손으로 가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20년 만에 베트남 친정으로 떠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쥐어준 건 쓰레기장에서도 안 주워갈 헌 옷 보따리와 짓물러 터진 못난이 곶감 상자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욕을 했습니다. 저런 독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지독한 구두쇠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했죠. 친정에 도착한 며느리 역시 초라한 짐꾸러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날 밤 베트남의 허름한 판잣집 안, 가족들이 비웃으며 뜯어본 그 썩은 곶감 상자 밑바닥에서 모두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엄청난 반전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은 빳빳하게 말라 비틀어졌지만 속은 그 무엇보다 붉고 달콤했던 어느 시어머니의 기막힌 거짓말. 도대체 그 곶감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희노애락을 전해드리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 상주 곶감 덕장에서 날아온 아주 특별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단맛이 드는 곶감처럼 모진 시집살이 끝에야 알게 된 고부간의 찐득한 사랑 이야기. 손수건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겨울바람은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 같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유일하게 불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3대를 이어온 박간의 곶감 덕장입니다. 난로 속 장작이 타오르며 튀는 소리와 날카로운 칼날이 껍질을 벗겨내는 규칙적인 리듬만이 고요한 작업장을 채우고 있네요. 주황빛 전구 아래 한 여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감을 깎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연희. 20살 꽃다운 나이에 베트남에서 이곳으로 시집와 어느덧 42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명보다 박간의 며느리로 불린 세월이 더 길죠. 그녀의 손을 한번 볼까요? 10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낡은 반창고가 칭칭 감겨 있습니다. 터진 살이 아물기도 전에 다시 독한 간물이 배어들어 손톱 밑은 마치 숯검정이라도 칠한 듯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 손은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20년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말해주는 훈장이자 낙인입니다. 연희는 잠시 허리를 펴려다 말고 다시 감을 집어듭니다. 지금은 1년 중 가장 바쁜 곶감철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졸음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지만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고향의 따뜻한 햇살 대신 차가운 덕장의 냉기를 견뎌온 지 벌써 20년째입니다. 그때 덕장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막을 깹니다. 문틈 사이로 매서운 찬바람이 들이닥치며 연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실세이자 곶감 명인인 시어머니 박막내 여사입니다. 새벽잠이 없는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며느리의 구분 등을 쏘아봅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냅니다. 너 지금 조냐? 감껍질 두껍게 깎으면 상품 안 되는 거 몰라? 막내의 목소리는 바깥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졸았던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변명조차 사치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머니.
잠깐 눈이 뻑뻑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막내는 혀를 차는 소리를 내며 며느리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마치 엄격한 감시관이 죄수를 감시하듯 채반에 놓인 깎은 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명인의 눈에 며느리의 노동은 늘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막내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다 못 깎으면 아침 밥상 차릴 생각도 하지 마라. 귀한 곶감 망치면 내가 다 물어낼 거냐? 막내는 호통을 치고는 다시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갑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덕장에 연희의 깊은 한숨소리가 안개처럼 퍼집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덜 깎인 감 하나를 깎아 입에 뭅니다. 떫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땡감의 맛은 20년을 살아도 여전히 남 같은 그녀의 인생만큼이나 쓰고 떨게 느껴집니다. 문득 덕장 옆에 붙은 안방 쪽을 바라봅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 달구의 거친 숨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넘어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에 빠져 있겠죠. 아내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손이 얼어터져라 일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연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남편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서글퍼서입니다. 어느새 창문 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덕장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린 수천 개의 곶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연희에게는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주황색 창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지독한 노동의 굴레. 그녀는 문득 고향 베트남의 메콩강 노을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마지막 감을 깎아 채반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잘못 걸려온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던 연희의 손끝이 멈칫합니다. 액정에 뜬 발신 번호는 한국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84로 시작하는 베트남 국가번호. 연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보통 친정에서 전화를 걸 때는 밤늦은 시간이거나 미리 문자를 남기곤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라니 무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까요? 연희는 감 껍질이 덕지덕지 묻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거친 숨소리가 덕장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첫 마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칠고 탁한 기침 소리뿐이었죠. 폐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1000km 바다를 건너 이곳 상주 곶감 덕장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파고듭니다. 연희는 순간 숨을 멈추고 수화기에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거친 기침이 잦아들자 가늘게 떨리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들려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옵니다. 연희야, 아비가 많이 안 좋다. 이번 겨울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반쯤 섞여 있습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을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말을 이어갑니다. 병원비가 약값이 없어서 퇴원했다. 미안하다 연희야.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해서. 수화기를 타고 넘어온 어머니의 흐느낌이 연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안방에 남편이 잠에서 깨지는 않을까? 죄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연희는 작게 속삭입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 바꿔주지 마. 나 우는 거 알면 아빠 더 아파. 전화가 끊어집니다. 뚜 하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이 툭 하고 끊겨버린 듯한 적막이 찾아옵니다. 연희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합니다. 그저 뜨거워진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을 뿐입니다. 그녀는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냅니다. 모서리가 다 달아해진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20년 전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 20살의 연희는 긴 생머리에 뽀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 옆에는 젊고 건장했던 아버지가 든든하게 서 계십니다. 그때 했던 약속들이 사진 위로 겹쳐 떠오릅니다.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을 기와지붕으로 바꿔주겠다던 말, 아빠 오토바이도 새 걸로 사드리겠다던 호기로운 다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네요. 하지만 지금 사진을 쥐고 있는 손을 봅니다. 간물에 절어 까맣게 변해버린 손톱, 굳은 살이 박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20년의 세월은 고운 처녀를 억척스러운 일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연희라고 돈을 안 번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소처럼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곶감을 깎고 낮에는 밭을 메고 농한기엔 시내 식당 설거지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하지만 그 돈은 그녀의 주머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남편 달구의 빚 보증을 갚느라, 시댁의 낡은 한옥을 수리하느라, 그리고 곶감 농사 투자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통장은 늘 시어머니 막내가 관리해 왔으니까요. 친정으로 보내는 돈이라고는 달구가 몰래 쥐어주는 용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쌈짓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최근 몇 년간 곶감 농사가 흉년이라 뚝 끊기다시피 했죠. 자신이 한국에서 배불리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동안 고향의 아버지는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병을 키웠다는 생각에 연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죄책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목구멍을 찌릅니다. 덕장 틈새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비춥니다. 연희는 거친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어 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는데 덕장에 앉아있는 딸은 숨이 막혀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싶지만 현실은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처럼 그녀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때 안방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달구가 부스스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마루로 나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사진을 지갑 속에 구겨 넣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픔을 감추는 것이 이곳에서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남편이 무심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나? 배고픈데 밥 안 주나?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연희는 퉁퉁 부은 무릎을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휘청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가야 한다.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한다. 연희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고 무겁게 울립니다. 쌀을 씻는 그녀의 손놀림에 서늘한 도끼가 서립니다. 순종적이고 말없던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아버지의 기침소리 한 번에
삐거덕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는 무언가 사단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은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이 듭니다. 상주의 늦가을 해는 참 야속하게도 짧습니다. 아침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곶감 덕장에는 다시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줄지어 매달린 풍경은 멀리서 보면 보석이 박힌 커튼처럼 아름답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숨 쉴 틈 없는 노동의 연속일 뿐이죠. 오후 작업이 한창인 덕장 안 연희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깎은 감을 행거에 걸고 무거운 건조대로 옮기는 작업이 기계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연희의 뒷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평소라면 라디오 소리에 맞춰 흥얼거리며 했을 일인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잦네요. 그녀의 몸은 이곳 상주 덕장에 서 있지만 마음은 벌써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트남의 낡은 병실을 배회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불안한 예감이 무색하게 결국 사단이 나고 맙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손끝이 야무질 리가 없죠. 연희가 무거운 감타래를 건조대 높이 걸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습니다. 육중한 철제 건조대가 기우뚱하더니 수백 개의 곶감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지는 둔탁한 소리가 덕장을 뒤흔듭니다. 잘 깎아둔 감들이 바닥에 뒹굴고 터진 감에서 흘러나온 즙이 사방으로 튀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덕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일하던 인부들도 박스를 나르던 남편 달구도 모두 얼어붙어 연희 쪽을 바라봅니다. 가장 먼저 이 침묵을 깬 건 역시나 시어머니 막내입니다. 막내가 버선발로 달려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까부터 정신줄 놓고 있더니 기어이 일을 내. 막내가 달려와 바닥에 떨어진 감들을 집어듭니다. 흙 묻은 감을 옷소매로 닦아내는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자식처럼 키운 1년 농사를 망칠 뻔했으니 속이 뒤집어질 만도 하죠. 막내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실수를 해? 요즘 살만하다 이거냐?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평소 같으면 연희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호통이 끝나기도 전에 빗자루를 들고 와 치우는 신용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연희의 반응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넘어진 건조대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을 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꽉 깨문 입술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네요.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금 연희의 귀에는 시어머니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아침에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만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릴 뿐이죠. 연희의 침묵이 길어지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눈치 없는 남편 달구가 슬그머니 다가와 연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입니다. 뭐하노? 얼른 어머니한테 잘못했다 안 하고. 남편의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도끼 어린 눈빛입니다. 그 낯선 눈빛에 기세등등하던 막내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연희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떨어진 감을 줍던 손길들이 하나둘 멈춥니다. 덕장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말이죠. 막내가 쏘아붙입니다.
드릴 말씀? 내가 지금 감 다 쏟아놓고 할 말이 있어? 뭔데? 막내가 쏘아붙이지만 연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아침에 몰래 챙겨두었던 꼬깃꼬깃한 가족사진을 꽉 쥡니다. 손에 배어난 식은땀 때문에 사진이 눅눅해질 정도입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평생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냅니다. 저 친정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드디어 터져나온 그 한마디. 덕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던져진 폭탄 선언입니다. 달구는 입을 떡 벌리고 인부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봅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곡감철 대목에 그것도 대형 사고를 친 직후에 휴가를 달라는 며느리. 과연 호랑이 박막내 여사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닥에 으스러진 감. 냄새와 함께 비릿한 갈등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곳이 있다면 바로 지금 박간의 저녁 밥상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죄스러울 만큼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지만 아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시어머니 막내는 씹는 둥 마는 둥 거친 손놀림으로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마치 화를 씹어 삼키는 것만 같네요. 눈치 없는 남편 달구는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고개를 밥그릇에 처박고 묵묵히 밥만 퍼먹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 연희의 밥그릇은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젓가락 대신 주먹을 꽉 쥐고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뭅니다. 잠시 후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맨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지만 막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국만 떠먹습니다. 숟가락질이 멈추지 않자 연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20년 만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간 적 없잖아요. 제발 딱 며칠만이라도. 그제야 막내의 숟가락이 밥상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식구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막내가 매서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높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몰라서 그래. 곶감 말리는 이 한 달이 우리 집 1년 밥줄이다. 내가 빠지면 그 수만 개 감은 누가 걸고 누가 말려? 내 신랑이랑 늙은 내가 다 하란 말이냐? 막내의 말에도 틀린 구석은 없습니다. 지금은 일손 하나가 아쉬워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최성숙이니까요. 하지만 부모가 죽어간다는데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건 자식된 도리로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던 달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무이, 그래도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는데 며칠만 사람 사서 쓰면 안 됩니까? 막내가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 사람 쓸 돈은 땅 파면 나오냐? 너는 빚보증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주둥이를 놀려. 달구는 어머니의 호통 한 번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남편마저 입을 다물자 연희는 벼랑 끝에 혼자 선 기분이 듭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순종적이던 그녀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연희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눈물 젖은 눈동자에서
서늘한 파란 불꽃이 튀는 것 같습니다. 연희가 비명처럼 외칩니다. 어머니, 저 20년 동안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다는데도 못 가게 하시는 건 너무하십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연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 같은 외침. 지난 20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설움이 댐 무너지듯 터져나옵니다. 달구는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순하디순한 아내가 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요. 막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며느리의 반란에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노인의 얼굴엔 더 차가운 냉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래, 정 가고 싶으면 가라. 대신 지금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일 생각 마라. 곶감 농사 망치고 친정으로 도망친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막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닫이 문을 거칠게 닫아버립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연희의 가슴을 때립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루, 연희는 바닥을 치며 오열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통곡 소리가 깊어가는 상주의 밤을 처연하게 적십니다. 남편 달구는 어쩔 줄 몰라 며느리와 방문 사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입니다. 가난한 친정 아버지의 생명이냐, 이곳에서의 삶이냐. 잔인한 선택지 앞에 놓인 연희의 어깨가 가엽게 들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우면서도 꺼지지 않는 어떤 결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과연 연희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경고를 뒤로하고 그토록 그리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막내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고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그날 밤 이후 박간의 덕장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른 축객령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짐을 싸서 나가는 대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칼을 손에 쥔 채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꼬박 3일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곶감만 깎아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노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시위 같았습니다. 연희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지만 칼을 쥔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르고 물만 들이키며 버티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 달구조차 겁을 먹고 근처에 다가가지 못할 정도였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연희의 손을 감싼 하얀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라지고 터진 살같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뚝뚝 붉은 선혈이 주황빛감 껍질 위로 떨어져 번집니다. 그래도 연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이 감들을 다 깎지 못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무서운 도끼로 칼질을 이어갑니다. 그때 누군가 연희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박막내 여사입니다. 며칠 동안 방문 틈으로 며느리를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움직인 것입니다. 막내는 피로 얼룩진 며느리의 손과 산더미처럼 쌓인 작업량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깎아서라도 도리를 다하겠다는 어미 잃은 새끼 짐승 같은 절규였죠. 막내가 거칠게 말합니다. 그만해라. 감에 피 묻으면 재수 없어서 못 쓴다. 막내는 거칠게 연희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집니다. 쨍그랑 칼이 시멘트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연희는 초점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봅니다. 힘이 풀린 그녀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립니다. 연희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저 이거 다 끝내고 갈 겁니다. 제 몫은 다 하고 갈 겁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며느리를 보며 막내는 짧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지독한 것, 누굴 닮아 저리 미련하게 독한지 꼭 젊은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막내는 뒷짐을 지고 돌아서며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됐다. 꼴을 보니 일 더 시켰다간 송장 치르겠다. 다녀와라. 순간 연희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떨어집니다. 멍하니 있는 며느리에게 막내가 쐐기를 박듯 덧붙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딱 3박 4일이다.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막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매서운 눈으로 연희를 쏘아보며 말합니다. 빈손으로 갔다 와라. 괜히 한국 시집 잘 갔다고 으스대면서 돈 자랑할 생각 말고 있는 그대로 맨몸으로 다녀와. 알겠냐? 빈손으로 가라니요. 20년 만에 귀향인데 선물 하나 없이 가라니 참으로 야속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그 조건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다녀와라라는 허락의 말만이 귓가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질 뿐입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피 묻은 손등 위로 쏟아집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읍내 장터로 달려갑니다. 시어머니의 빈손 조건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동생들인데 그녀는 그동안 장판 밑에 베개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몽땅 털었습니다. 가전 매장에 들러 번쩍거리는 최신형 전기밥솥을 사고 약국에 들러서 비싼 영양제도 한 아름 샀습니다. 동생들에게 줄 한국 화장품과 옷까지도 고르느라 그녀의 양손은 무거워집니다. 이것들을 보고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연희의 가슴은 벌써 비행기를 탄 듯 부풀어 오릅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각, 연희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짐을 쌉니다. 커다란 이민 가방 깊숙한 곳에 전기밥솥을 숨기고 그 위를 옷가지로 덮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가져가야 하기에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저 베트남 가서 기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시댁 잘 산다고, 저 사랑받고 산다고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연희는 깜짝 놀라 방문 쪽을 살핍니다. 다행히 고요합니다. 그녀는 터질 듯 빵빵해진 가방을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갑니다. 20년의 한을 풀러 그리운 나의 집으로. 하지만 연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문밖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 막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풍이 오기 전 바람은 언제나 가장 달콤하게 부는 법입니다.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마치 연희의 앞길을 예고라도 하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뿌연 새벽 안개가 상주 골짜기를 가득 메웠네요. 연희는 가족들이 깰세라 까치발을 들고 무거운 이민 가방을 마루로 끌고 나옵니다.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가방을 들어 옮기는 그녀의 이마엔 벌써 송골송골 땀이 맺혔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불이 켜지며 서늘한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막내가 차갑게 묻습니다. 어디 가냐? 나 몰래 야반도주라도 하는 게냐?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막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습니다. 잠옷바람이지만 그 기세는 호랑이보다
더 매섭습니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가방을 놓칠 뻔합니다. 연희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서. 연희의 변명은 시어머니의 눈짓 한 번에 꼬리를 감춥니다. 막내는 턱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다가옵니다. 막내가 명령조로 말합니다. 그 가방 열어봐라.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다 못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연희가 더듬거리며 변명합니다. 네, 아니, 이건 그냥 제 옷가지랑 세면도구. 막내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잔말 말고 열어. 내 눈 속일 생각 마라. 막내의 호통에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잡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가방이 벌어지자 그 속에 숨겨둔 윤기 흐르는 최신형 전기밥솥과 화려한 포장의 영양제, 아이들 옷가지가 보란듯이 드러납니다. 연희가 밤새 꾹꾹 눌러 담은 사랑과 자존심들이죠. 막내는 코웃음을 치더니 거침없이 손을 뻗어 물건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전기밥솥이 마루 바닥에 뒹굴고 예쁜 옷가지들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막내가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빈손으로 가라고 했지? 주제에 무슨 금이환양이라도 하는 줄 아냐?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사? 다 내 아들 등골 빼먹은 돈 아니냐? 연희가 바닥에 떨어진 밥솥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틈틈이 모은 돈이에요. 20년 만에 가는데 이 정도는 해갈 수 있잖아요. 연희가 바닥에 떨어진 밥솥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고 구석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 2개를 툭 던집니다. 봉투 입구가 풀리면서 퀴퀴한 곰팡내와 나프탈렌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막내가 차갑게 말합니다. 이거나 가져가라. 연희는 멍하니 봉투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엔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낡은 스웨터, 목이 늘어난 티셔츠, 보풀이 잔뜩 일어난 바지들이 엉켜 있습니다. 헌 옷수거함에서나 볼 법한 옷가지들입니다. 막내가 덧붙입니다. 베트남은 덥고 못 산다며? 거기선 이런 게 최고다. 작업복으로 쓰라고 해라. 그리고 막내는 부엌에서 상자 하나를 더 들고 나옵니다. 겉면에는 아무런 상표도 없는 누런 종이 상자입니다. 뚜껑이 열린 틈으로 보이는 건 상품 가치가 없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못난이 곶감, 일명 파지입니다.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모양도 찌그러진 상처난 감들이죠. 막내가 상자를 연희 앞에 내밀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집 곶감이다. 빈손으로 가기 뭐하면 이거라도 들고 가든지.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상주 곶감 명가라는 박간의 며느리가 20년 만에 친정에 가면서 가져가는 선물이 고작 쓰레기 같은 헌 옷과 상품성 없는 파지라니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연희가 비명처럼 외칩니다.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친정 부모님 보러 가는데 이런 쓰레기를 들려보내세요?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찌그러진 곶감 위를 적십니다. 하지만 막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싫으면 관둬라. 안 가면 그만 아니냐? 그 밥솥 들고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나가. 그럼 아무 말 안 하마. 이혼. 그 단어 앞에 연희는 무너져 내립니다. 당장 아버지를 보러 가야 하는데 여기서 버티다간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봅니다. 그녀는 바들거리는 손으로 바닥에 놓인 검은 비닐봉투와 못난이 곶감 상자를 집어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패배한 장수가 굴욕적인 조약을 맺는 것처럼 처연합니다. 연희가 쇠냄새 나는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다녀 오겠습니다. 목구멍에서 쇠냄새가 나는 듯한 인사를 남기고 연희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섭니다. 화려한 밥솥과 선물들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덩그러니 버려진 채 주인을 잃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택시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 달구는 마루에 나와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막내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안개 낀 대문 밖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연희가 두고 간 밥솥이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막내가 혀를 차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미련한 것, 속도 없는 것, 가서 껍데기 벗고 알맹이만 보고 와라. 그래야 산다. 시어머니의 알 수 없는 혼잣말이 새벽 안개 속으로 흩어집니다. 헌옷 봉투와 찌그러진 곶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짐을 든 며느리의 귀향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 볼품없는 보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 채 말이죠. 비행기로 5시간, 다시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4시간,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 마침내 연희가 고향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베트남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훅 끼쳐오자 상주의 차가운 겨울바람에 익숙해진 그녀의 피부가 놀란 듯 땀방울을 밀어냅니다. 하지만 연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20년 만의 귀향,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지만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양손을 한번 볼까요? 번듯한 여행 가방 하나 없이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투, 2개가 다른 한 손에는 누런 종이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에서 성공한 며느리가 친정 나들이 온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행색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시집간 리엔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진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세련된 옷차림, 양손 가득 들린 비싼 선물 꾸러미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연희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아함과 실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웅웅거리며 연희의 귓가로 날아듭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어머, 저게 리엔이야? 꼴이 왜 저러지? 식모살이 하다 왔나 봐. 한국 부잣집에 시집 갔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네. 빈손으로 온 것 좀 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연희의 고개를 자꾸만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땀에 젖은 검은 비닐봉투가 그녀의 다리를 툭툭 치며 비참한 소리를 냅니다. 드디어 저 멀리 비가 새는 양철 지붕집이 보입니다. 대문 밖에서 서성이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연희를 발견하고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동생들과 어머니가 외칩니다. 언니, 언니야, 연희야, 내 새끼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는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딸을 부서져라 껴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냄새는 익숙합니다. 연희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감격의 순간도 잠시
뒤따라온 동생들과 이웃들의 시선이 연희의 짐 꾸러미에 꽂힙니다. 동생들의 눈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멋진 운동화나 초콜릿을 기대했을 텐데 언니가 가져온 건 꼬질꼬질한 냄새가 나는 비닐봉투와 찌그러진 상자뿐이니까요. 분위기를 눈치챈 어머니가 황급히 연희의 짐을 받아듭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내와 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찌릅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한 구석 얇은 대나무 매트 위에 아버지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누워 계십니다. 20년 전 그토록 건장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아빠, 저 왔어요. 리엔이 왔어요.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을 간신히 뜨고 딸을 바라봅니다. 거친 손이 딸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아버지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냐? 왔다. 우리 리엔이 고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고 싶지만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는 남편이 쥐어준 30만 원과 왕복 비행기 표가 전부입니다. 그때 열린 방문 틈으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불쑥 고개를 들이밉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머니의 시선이 마루에 놓인 누런 상자에 꽂힙니다.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머, 이건 뭐야? 한국 과일인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하자. 아주머니는 말릴 새도 없이 상자 뚜껑을 획 열어젖힙니다. 상자 안에는 거무튀튀하고 모양이 제각각인 말라비틀어진 곶감들이 아무렇게나 담겨 있습니다. 게 중에는 하얀 분이 곰팡이처럼 핀 것도 섞여 있네요. 아주머니가 코를 찡그리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주머니가 비웃듯 말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썩은 감 아니야? 한국 시어머니가 버리기 아까워서 싸줬나 보네. 세상에 20년 만에 온 며느리한테 이런 걸 들려보네. 그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연희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동생들은 창피해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연희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엿먹으라고 보낸 게 분명합니다. 연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합니다. 그거 상주 곶감이에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요. 연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해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동네방네 떠들러 나갑니다. 한국 간 리엔이 거지꼴로 돌아왔다고 가져온 건 썩은 감이랑 넝마 같은 헌 옷뿐이라고 말이요. 밤이 찾아왔지만 연인의 집은 초상집보다 더 조용합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한숨만 푹푹 쉬며 쌀을 씻고 아버지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흐느끼십니다. 딸이 시집가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으면 저런 걸 들고 왔을까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연희는 마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시어머니가 준 못난이 곶감 상자를 노려봅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밉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보낸 시어머니가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 그녀는 홧김에 곶감 상자를 발로 차버리려다 멈칫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맛이나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밥 한 덩이와 이 볼품없는 곶감이 전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못생기고 쭈글쭈글한 감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떫은 맛 뒤에 숨겨진 진짜 단맛을 맛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베트남의 시골 마을, 연인의 집에도 무거운 정막이 감돕니다. 깨진 슬레이트 지붕 틈으로 새어 들어온 달빛만이 초라한 저녁 밥상을 비추고 있네요. 밥상 위에는 묽게 끓인 쌀죽 한 그릇과 느엉맘 소스에 절인 채소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딸을 위해 씨암탉이라도 잡고 싶었겠지만 당장 내일 아버지 약값도 없는 형편에 그건 사치였을 테죠. 연희는 목구멍이 까끌거려 죽 한 숟가락도 넘기기가 힘듭니다.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와 동생들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그 누런 곶감 상자가 마치 죄인처럼 식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연희가 짐짓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자, 밥 다 먹었으면 후식이라도 먹어요. 이게 못생겨 보여도 맛은 기가 막혀요.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말리신 거라 당도가 최고예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엽니다. 다시 봐도 볼품없는 거무튀튀하고 쭈글쭈글한 못난이 곶감들입니다. 동생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연희는 애써 웃으며 곶감 하나를 집어 반으로 쪼갭니다. 쫀득한 속살이 드러나며 달큰한 향기가 좁은 방 안에 퍼집니다. 연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아빠,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누워 계신 아버지의 입에 곶감 조각을 넣어드립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오물오물 씹으시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버지가 가늘게 말씀하십니다. 달다. 참 달다. 우리 리엔이 인생도 이렇게 달아야 할 텐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상자 속 곶감들을 뒤적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좀 더 상태가 좋을까 싶어서죠. 그런데 곶감을 집어내는 연희의 손끝에 뭔가 낯선 감각이 전해집니다. 물렁물렁하고 끈적한 감의 촉감이 아니라 무언가 빳빳하고 매끄러운 것이 손가락에 스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상자 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바닥이 평소보다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는 곶감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상자 밑바닥에 깔린 두꺼운 골판지를 손톱으로 긁어봅니다. 그러자 골판지가 들썩이며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납니다.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의 손끝에 꽂힙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골판지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납작하게 눌린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나 담아주는 아주 흔하고 촌스러운 검은 봉투입니다. 막내 동생이 묻습니다. 언니, 그게 뭐야? 쓰레기야? 막내 동생이 묻습니다. 연희도 영문을 몰라 봉투를 집어듭니다. 묵직합니다. 곶감 씨앗을 모아둔 쓰레기인가 싶어 봉투를 묶은 매듭을 풉니다. 바스락거리는 비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연희가 봉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턱 막힙니다. 연희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푸르스름한 지폐 뭉치였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돈이 아닌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가 선명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입니다.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돈다발을 방바닥에 쏟아냅니다. 툭, 투둑. 돈다발 떨어지는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1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400만 원. 이곳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는 집을 몇 채나 짓고도 남을 거금입니다. 곶감 냄새 대신 빳빳한 새 돈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온 비닐봉투 안쪽에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연희는 홀린 듯 서류를 꺼내 펼칩니다. 꼬불꼬불한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섞인 공증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소유주 응우엔 티리엔, 이연희. 그것은 지금 연인의 가족이 새 들어 살고 있는 이 낡은 집과 그 앞에 딸린 작은 논의 땅 문서였습니다. 집주인이 툭하면 월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온전히 연희의 것이 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연희는 종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못난이 곶감, 썩은 감이라고 비웃음을 샀던 그 상자 밑바닥에 가족의 목숨줄과 미래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거 꿈 아니죠? 우리 리엔이가, 우리 딸이. 어머니는 돈다발을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동생들도 서로를 꼬집어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누워 계시던 아버지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지폐를 만져보십니다. 연희는 멍하니 빈 곶감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시어머니 막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빈손으로 갈아던 호통, 헌 옷과 찌그러진 곶감을 던져주던 그 매정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텅 빈 비닐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하얀 종이 쪽지 하나가 팔랑거며 떨어집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듭니다. 삐뚤빼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서툰 글씨체. 한글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밤마다 마을 회관, 한글 교실에서 몰래 배웠었을 그 글씨들이 연희의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연희는 쪽지를 펼칩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자꾸만 번져 보입니다. 과연 그 투박한 종이 위에는 어떤 진심이 적혀 있을까요? 1만 달러의 돈다발보다 더 묵직하고 잘 익은 홍시보다 더 진한 그 무엇이 연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흩뿌려진 1만 달러의 돈다발보다 연희의 시선을 훔친 건 구석에서 발견된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가릅니다. 펼쳐진 종이 위에는 연필 흑연이 번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글씨가 참 못났습니다.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 받침도 틀리고 맞춤법도 엉망이네요. 평생 호미와 칼만 쥐고 사느라 글이라곤 모르던 까막눈 시어머니가 읍내 복지관 야학을 다니며 밤을 새워 꾹꾹 눌렀었을 그 글자들입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그 서툰 글씨들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갑니다. 시어머니 막내의 투박한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연희야, 놀랐지. 나다 어미다. 글씨가 엉망이라도 좀 받아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연희의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밥솥 뺏고 헌 옷 입혀보내서 많이 서운했지. 미안하다. 근데 연희야, 내가 번쩍거리는 거 들고 가면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돈 빌려 달라고 파리떼처럼 꼬인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있는 티 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뜯어먹으려 든다. 그래서 내가 악역을 했다. 헌 옷 입고 가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안 뜯기고 내 가족들 온전히 건사한다. 연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압수는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금이환영한 며느리가 혹여나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용당할까봐 세상 가장 초라한 행색이라는 방패를 쥐어주신 겁니다. 못난이 곶감 상자 밑에 숨긴 돈과 땅 문서, 그것은 남들 눈을 피해 오직 딸에게만 전하고 싶었던 어미의 치밀한 사랑이었습니다. 편지가 계속됩니다. 그 돈, 내가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다. 내가 독하게 굴면서 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놨다. 내 신랑놈이 알면 빚 갚는다고 홀라당 까먹을까봐 내가 숨겼다. 이제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시켜드리고 땅 사서 동생들 공부시켜라. 그게 너희 가족의 미래다. 연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편지지 위로 번집니다. 흑연으로 쓴 미래라는 글자가 눈물에 젖어 진하게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연희를 정말 무너뜨린 건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연희야, 너는 낯선 땅 와서 고생만 한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내 막내딸이다. 말로는 살갑게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새끼. 연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립니다. 꺼이꺼이 짐승처럼 토해내는 울음소리가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20년의 서름이, 오해가,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연희가 울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만 하고. 영문을 모르는 친정어머니가 놀라서 편지를 건네봤습니다. 더듬더듬 내용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의 눈시울도 붉게 물듭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모아 한국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힘겹게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것은 생면부지의 사돈 어른에게 올리는 가장 깊고 경건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친정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리에나,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너를 살리셨구나. 우리 가족을 다 살리셨어. 친정어머니가 연희의 등 뒤에서 흐느끼며 딸을 안아줍니다. 연희는 울다 지쳐 고개를 듭니다.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못난이 곶감 상자가 보입니다. 거뭇거뭇하고 찌그러진 그 곶감들이 이제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입니다. 겉은 투박하고 볼품없지만 그 속에는 터질 듯한 단맛과 영양을 품고 있는 곶감. 그것은 겉으로는 욕쟁이 구두쇠지만 속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시어머니 막내를 꼭 닮았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저 달은 상주의 곶감 덕장 위에도 똑같이 떠 있겠지요.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지금쯤 상주 덕장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밥은 잘 먹었는지 걱정하고 있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림 속에 겹쳐 보입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밥 챙겨 먹어라, 울지 마라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같아서 연희는 울면서도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20년을 묵혀온 오해의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붉은 홍시 같은 진심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밤입니다. 이제 연희는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베트남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인의 집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트럭 짐칸에는 번쩍거리는 최신형 양문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가 위풍당당하게 실려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몰려듭니다. 어제 연희를 비웃던 그 아주머니는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질 못하네요. 배달 기사가 송장을 확인하며 묻습니다. 여기가 이연희 씨 친정 맞습니까? 한국의 박막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시어머니가 돈 봉투도 모자라 베트남 현지 대행업체를 통해 가전제품까지 미리 주문해 두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돈만 보내면 빚 갚는데 다 쓰고 정작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 거란 걸 말입니다. 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언니, 이거 진짜 우리 거야? 동생들이 세탁기를 껴안고 방방 뜁니다. 친정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희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은 치밀했고 또 웅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연희의 어깨가 비로소 으쓱하고 올라갑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아버지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리에나, 걱정 마라. 이제 병원 가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을 거다. 너는 가서 시어머니 잘 모셔라. 그분이 내 진짜 부모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돌아섭니다. 올 때 들었던 무거운 죄책감은 사라지고 가슴속엔 든든한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먼 길을 돌아 상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곡감 덕장 앞마당에 들어섭니다. 며칠 전 도망치듯 떠났던 그곳입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늘따라 그 바람 냄새가 왠지 달큰하게 느껴집니다. 덕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시어머니 막내가 쪼그리고 앉아 곶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등, 하얗게 센 머리카락. 연희가 없는 사흘 동안 혼자서 이 넓은 덕장을 지켰을 노인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연희가 인기척을 내며 다가가자 막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확인한 막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특유의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막내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왔냐? 시간 딱 맞춰 왔네. 반갑다, 고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툭 던지는 한마디뿐입니다. 하지만 연희는 압니다. 저 투박한 말투 속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걱정이 숨어 있는지를요. 연희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덕분에 수술 받으실 수 있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막내는 손사래를 치며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럽다. 와서 밥값이나 해. 저기 쌓인 감 안 보이냐? 옷 갈아입고 빨리 나와. 막내는 획하니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연희는 보았습니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입가에 슬며시 번지던 안도의 미소를 말이죠. 연희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 아랫목에 밥상 하나가 차려져 있습니다. 뚜껑 덮인 밥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 위에 연희가 제일 좋아하는 짭조름한 소갈비찜이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평소엔 비싸다고 명절에나 해먹던 그 갈비찜입니다. 밥상 옆에는 며느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몇 번이고 데웠을 국 냄비 자국이 선명합니다. 연희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으니 눈물나게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연희가 중얼거립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밥을 먹고 덕장으로 나온 연희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행동을 저지릅니다. 뒤에서 와락 시어머니의 허리를 껴안은 것이죠. 막내의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막내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고 징그럽게 왜 이래. 막내가 뿌리치려 몸을 비틀지만 연희는 더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에서 땀 냄새와 곶감 냄새, 그리고 엄마 냄새가 납니다. 연희가 등에 얼굴을 묻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 이제 어머니 딸 할래요. 막내딸 할래요. 연희가 등 뒤에 얼굴을 묻고 응석 부리듯 비벼댑니다. 막내는 미쳤나봐. 얘가 왜 이래 하며 투덜거리지만 며느리를 밀어내는 손길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친 손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네요.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들이 겨울바람에 몸을 맡기고 흔들립니다. 처음엔 떫고 딱딱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던 땡감. 하지만 매서운 바람을 맞고 차가운 서리를 견디고 뜨거운 햇볕을 인내한 끝에야 비로소 속까지 붉고 달콤한 홍시가 됩니다. 어쩌면 고부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닐까요? 떫은 오해와 차가운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서로의 깊은 맛을 알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다림 말입니다. 덕장한 두 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집니다. 붉게 익어가는 곶감 너머로 연희와 막내의 웃음소리가 상주의 맑은 하늘로 높이 높이 퍼져나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홍시가 참 달게도 익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인생도 처음엔 떫은 땡감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달콤한 홍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그 소중한 인연들을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